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대해 아주 섬뜩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불멸의 고전,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입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선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이 정말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파리대왕의 심장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왔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인간은 원래 선한데 사회가 망쳐놓는 거다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라서 규칙이 없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죠. 파리대왕은 바로 이 두 가지 관점이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꽝 하고 부딪히는 거대한 문학적 실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파리대왕은 바로 이 질문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사고 실험인 셈이죠. 문명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딱 떨어져 나온 무인도라는 실험실 안에서 말이에요. 이 엄청난 실험을 설계한 작가, 윌리엄 골딩.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소설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해서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겪었던 해군 용사였다는 겁니다. 전쟁의 가장 끔찍한 맨 얼굴을 직접 본 거죠. 이 경험이 그에게 인간의 어두운 본성에 대한 아주 깊고 어쩌면 좀 비관적인 시각을 갖게 만든 겁니다. 이 소설이 나온 시기를 보면 이게 더 와닿는데요. 1954년. 와, 정말 살벌한 시대였죠.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2차 대전이 겨우 끝났나 싶었는데 곧바로 미국이랑 소련이 핵무기 경쟁을 시작하면서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언제 핵폭탄이 터져서 세상이 끝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가득했던 그런 암울한 시대에 바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소설의 설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완벽해요. 그 당시 문명사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영국의 남학생들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무인도에 딱 고립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어른이 한 명도 없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우리 사회의 법이나 규칙 같은 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실험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핵심 갈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두 명의 리더로 대표되는 두 개의 상반된 이념, 즉 문명과 야만의 처절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립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두 주인공, 렐프와 잭이에요. 렐프는 어떻게든 규칙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봉화를 피우자고 하는, 말하자면 문명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반면에 잭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당장 사냥을 해서 배를 채우고 힘과 공포로 무리를 이끌려는 야만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두 소년의 기싸움이 아닌 거예요.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가치들의 충돌이죠. 함께 살아남으려는 공동체냐, 아니면 우리 편만 챙기는 부족이냐, 이성적인 법이냐, 감정적인 폭력이냐, 희망을 붙잡을 것이냐, 공포에 지배당할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나름대로 문명사회를 흉내내려고 해요. 자, 이 소라 껍데기를 든 사람만 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규칙도 만들고요. 근데 그 질서가 과연 얼마나 갈까요? 섬에 대한 공포, 그리고 사냥이라는 원초적인 본능의 쾌감 앞에서 이성적인 규칙들은 정말 너무나도 빠르고 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순식간에 야만으로 몰아넣은 데에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섬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정체불명의 야수에 대한 공포였죠. 과연 그 섬에는 정말로 아이들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밤마다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그 야수의 진짜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을 가장 먼저 꿰뚫어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사이먼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어쩌면 야수는 우리 자신일지도 몰라. 네, 맞습니다. 야수는 섬 어딘가에 숨어있는 외부의 괴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이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어둠, 그 자체였던 겁니다. 사실 이 소설의 제목부터가 엄청난 힌트이자 스포일러예요. 파리대왕. 이게 그냥 뭐 파리들의 왕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악마,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작가는 이 제목을 통해서
야수의 정체는 바로 너희들 내면에 있는 악마성이다라고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어둡고 끔찍한 이야기가 왜 반세기가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걸까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섭고도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법, 도덕, 이성 같은 이 문명이라는 규칙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얇고 연약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껍데기는 아주 작은 공포나 위기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긁히고 부서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가 벗겨진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결국 이 섬에서는 두 명의 소년, 사이먼과 피기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을 죽인 게 상상 속의 괴물이 아니라 바로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다른 친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파리대왕이 오늘날까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일 겁니다. 이건 그냥 저 먼 섬에 고립됐던 영국 소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성적인 지성과 원초적인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요. 공포에 휩쓸린 군중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이 세상의 모든 법과 규칙이 사라진다면 나는 과연 렐프가 될까요? 아니면 잭이 될까요? 내 안의 야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학창시절에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 읽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아마 대부분은 그냥 소년들이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이야기, 뭐 그 정도로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단순한 모험소설이 아니라 우리 인간 문명 전체를 비추는 아주 섬뜩한 거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소설의 겉모습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대부분은 왼쪽처럼 뭔가 신나는 모험을 기대하면서 이 책을 펼치죠.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마주하게 되는 건 바로 오른쪽의 이 칠흑 같은 현실입니다. 파리대왕은요, 문명이라는 아주 얇은 막이 벗겨졌을 때 우리 안에서 과연 무엇이 깨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잔혹한 심리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순서대로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 거예요. 처음엔 낙원 같았던 섬이 어떻게 질서를 무너뜨리고 야성에 잠식되는지, 그리고 마침내 소년들이 자기 안에 괴물과 마주하는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설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비극은 낙원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을 피해서 비행기로 이동하던 영국 소년들이 무인도에 불시착해요. 어른이 한 명도 없는 세상.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한 자유 그 자체처럼 보였겠죠. 규칙도 없고 간섭도 없는 그들만의 파라다이스. 하지만 소년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진짜 감옥은 섬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 자신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질서를 찾게 되거든요. 이 소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살던 어른들의 세계, 즉 문명을 이 작은 섬에 한번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회의도 하고 규칙도 정하고 리더도 뽑고요. 그리고 그 문명을 세우려는 시도의 중심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두 개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소라고등입니다. 리더로 뽑힌 렐프가 발견한 건데 이게 그냥 예쁜 조개 껍데기가 아니었어요. 이 고둥을 불면 그 소리에 흩어져 있던 소년들이 하나로 모였고요. 고둥을 든 사람만 말할 수 있다는 규칙은 곧 이 작은 사회의 법이 됐습니다. 이건 바로 이성, 민주주의, 그리고
주먹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문명의 약속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도구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연약하고 멸시받던 피기라는 소년의 안경이었습니다. 다들 피기를 무시하고 놀려댔지만 그의 안경은 이 섬에서 유일하게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였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성과 과학기술의 힘을 상징하는 거죠. 이 안경으로 피운 봉화는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고 우리가 아직은 야만인이 아니라는 마지막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문명의 탑은요, 인간 내면의 훨씬 더 원초적인 힘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야성의 부름이죠. 잭과 그의 사냥꾼 무리에게 봉화를 지키는 그 지루한 일보다는 당장 눈앞에 사냥이 주는 흥분과 피의 쾌락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짜릿하고 매력적이었던 거죠. 이 문명이 무너지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첫 사냥. 처음엔 돼지를 보고 망설이지만 일단 생명을 해친다는 금기를 한번 깨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거침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고기의 맛. 구조라는 불확실한 미래보다 당장 배를 채워주는 고기의 맛이 훨씬 강렬한 보상이 되죠. 세 번째, 위장. 얼굴에 진흙을 칠해서 자기 모습을 가리자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같은 것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돼지를 죽여라, 목을 따라, 피를 흘려라, 이 광적인 구호를 외치는 의식 속에서 더 이상 개개인은 없고 그저 우리라는 광란의 집단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예요. 이런 피를 향한 욕망이 잭이나 그 사냥꾼 무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질서를 상징했던 리더 렐프마저 사냥의 광기 속에서 이렇게 느끼거든요. 렐프조차도 그 살점을 움켜쥐고 상처를 입히고 싶은 욕망은 압도적이었다. 이건 악마가 저기 나쁜 놈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도, 우리 모두의 안에도 잠들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섬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니까 아이들은 그 두려움에 이름을 붙여줘요. 바로 야수라는 이름이죠. 정글 어딘가에 숨어있는 정체불명의 괴물. 하지만 사실 그 야수라는 건 진짜 밖에 있는 괴물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는 그 폭력성, 그 미움, 그 어두운 감정들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야수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일종의 허수아비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대체 그 야수라는 건 뭐였을까요? 아이들이 그토록 벌벌 떨었던 그 괴물의 정체 말이에요. 소설은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답을 내놓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믿었던 건요, 산정상 낙하산에 걸려있는 공군 조종사의 시체였어요. 바로 어른들의 전쟁이 낳은 희생자였죠.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시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아이들 눈에는 살아있는 야수처럼 보였던 겁니다. 결국 아이들이 벌벌 떨었던 그 공포의 대상은 바로 자기들이 떠나온 그 문명화된 어른들의 세계가 만들어낸 폭력의 잔해였던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이 끔찍한 진실을 본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이먼이죠. 그는 모두에게 야수는 없어 라고 알려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산을 내려와요. 하지만 이미 사냥 의식의 광기에 취한 소년들의 눈에는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사이먼이 자기들이 믿고 싶었던 바로 그 야수로 보였습니다. 결국 진실을 전하러 온 예언자는 공포에 눈이 먼 아이들의 손에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죠. 진짜 야수는 섬에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진짜 야수는 바로 소년들, 그 자신이었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가 타나토스, 즉 죽음 충동이라고 불렀는데요. 쉽게 말해 모든 걸 파괴하고 공격하려는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본능 같은 거예요. 바로 그게 이 섬을 지배한 진짜 괴물이었던 겁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침내 구조의 순간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작가 윌리엄 골딩은 가장 잔인하고도 통렬한 아이러니를 마지막 한 페이지에 숨겨뒀습니다. 레스가 온 섬을 불태우는 잭의 무리에게 쫓겨서 해변까지 몰렸을 때 정말 기적처럼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하얀 제복을 입은 해군 장교였죠. 어른이 나타나자마자 소년들의 그 살벌했던 살육 게임은 순식간에 멈춥니다. 드디어 문명과 질서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죠.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이 소설 전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년들을 구하러 온 이 문명인 장교는 저 바다 너머에서 벌어지는 훨씬 더 거대하고 참혹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이기 때문이에요. 소년들이 벌인 이 야완적인 섬 안의 전쟁은요, 사실 어른들이 벌이는 저 문명적인 세계 대전에 소름 끼치는 축소판,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파리대왕이 우리에게 말하는 악의 본질은 대체 뭘까요? 이 소설은 악이 그냥 타고나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야수라는 헛것을 만들어낸 그 극심한 두려움과 고립감, 또 아무도 견제하지 않는 권력을 손에 준 잭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사냥이라는 파괴적인 행위에 집착하면서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모습들.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악마를 깨우는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오래된 소설을 지금 우리가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구조된 넬프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건 그냥 살았다는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순수함이 끝나버린 것, 그리고 인간 마음속의 그 어두운 심연을 봐버린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죠. 소년들의 작은 전쟁은 어른이 나타나서 끝내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남습니다. 어른들이 벌이는 이 거대한 전쟁은 과연 누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